있습니다. 경제학 사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거 공유되죠? 여러분들 자료. 예. 예. 경제학 사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경제학 사전 같은 경우는 주제도 포함하고 있고 또 뭐도 포함하고 있냐 하면은 형식도 포함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어떤 주제를 포함하고 있냐라고 하면 경제학이라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고 또 형식이라고 하면은 약간 어떤 체제, 출판 형식, 출판 체제 같은 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사전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주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는 주제고 하나는 형식이에요. 두 개의 주제면은 어느 주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주제가 또 서로에 있었고 영향관계냐, 원인관계냐, 구체적이냐, 뭐 그 다음에 추상적이냐, 뭐 하나는 재료냐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거는 하나는 주제고 하나는 형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KDC나 DDC는 1차적으로 어디에 분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제에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주제에 분류한다 그러면 먼저 경제학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사전이라는 보조표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사전이라는 것을 보조표를 적용하고 이것이 경제학 사전이라는 것을 기호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이것은 주제에 우선 분류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KDC든 DDC든 우리는 자료를 주제에 우선 분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 총류의 일부 강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우선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형식에 우선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총류의 일부 강목에 해당되는 것이 사전, 연속, 가능물, 신문 이런 거라고 했었어요. 이건 사전이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 우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식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전에 가면은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냐면은 전 주제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전 주제 구분은 아닌데 사전 뒤에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주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선 분류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주제를 추가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1안도 있고 2안도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다 가능한데 도서관에서 개별 도서관에서는 특별 규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은 사전에 대해서 1안을 취할 것인지 2안을 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특별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영감,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경제학 사전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는 주제, 하나는 형식.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영감은 뭘까요? 영감은 어떤 자료를 영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영감은 어떤 자료를 영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의 내용, 분류를 하려면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돼요? 자료의 형식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영감은 어떤 자료? 맞습니다. 매년 나오는 간행물, 어떤 안준민 학생들 매년 나오는 간행물이라고 하는 것보다가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자료를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리고 여기 누구야 체린 학생이 얘기했대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아둔 거 그랬습니다. 교육 영감은 교육과 관련해 갖고 1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1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그 다음에 어떤 통계 자료 이런 것을 다 모아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연간. 우리 이 영감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어북이라고 얘기. 그죠? 그래서 이어는 1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어북, 영감을 이어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형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방금 설명한 거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영감이나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어떤 자료에 대해서 이러한 총리의 일부 강목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항상 형식을 우선할 것인가 또는 주제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우리 도서관에서 일부 강목에 해당되는 자료가 과연 몇 종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참고 자료실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나 참고 자료실, 즉 참고 자료를 레퍼런스 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소위 말하면 2차 자료의 형태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차 자료는 우리가 독창적인 자료, 그리고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가공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 영감도 어떤 것이에요? 2차 자료에 해당됩니다. 경제학 사전도 2차 자료에 해당됩니다. 경제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모한 것이에요. 쭉 종합 정리한 것이 경제학 사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레퍼런스 코너를 그러니까 참고 자료 코너를 운영할 것인가, 참고 자료를 별도로 우리가 비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형식에 우선 분류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고자. 그런데 참고 자료가 뭐 손꼽아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코너를 운영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주제에 섞여서 주제 안에 이것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주제 안에 분류하지만 형식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주제와 함께 분류하는 게 주제에 먼저 분류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상이변과 농업, 그 다음에 전쟁과 공황, 대기오염과 기후의 변화, 황사현상으로 인한 구제역 파동, 그 다음에 6번 칸트가 한국의 철학에 미친 영향. 2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자료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향관계 아니면 인과관계입니다. 영향관계 아니면 인과관계면 우리 다 어디다 분류한다고 했어요? 영향을 받은 주제에 분류합니다. 그래서 기상학에 분류할 수도 있지만 기상이변에 분류할 수 있지만 어디에 분류한다? 농업에 분류한다. 전쟁에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분류한다? 경제 불안이나 경제 공황에 분류한다. 대기오염에도 분류할 수 있지만 어디에 변화한다? 이상기후에 분류한다 라는 것입니다. 황사현상에 분류할 수 있지만 기후와 관련되는 거에 분류할 수 있겠지만 구제역 어디에 대지와 관련된 대지의 질병과 관련된 것에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개가 아니라 영향을 받은 쪽과 받은 영향을 준 거와 받은 게 있다고 하면 받은 쪽 인과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결과 자료에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예외적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칸트가 한국의 이거 역시 영향관계이지만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특정 어떤 칸트라는 사람이 유명인일 경우에 어떨 경우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과 관련된 자료가 뭐 할 때 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겠죠. 프로이드라든가 칸트라든가 그 다음에 케인즈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즘에 같은 경우에 또 명화수는 또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라든가 또 뭐 피케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과 어떤 논란이 되는 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론이 매우 다른 사람들, 다른 학문 분야에 또는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분류하는 것을 그 사람에 분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학문 배경에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관계로 봤으면 한국 철학에 분류해야 되지만 어디라고 했어요? 특정 개인의 사상이나 업적이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어디에 영향을 준 개인에 분류한다? 영향을 준 개인에 분류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칸트가 속한 주제적 배경에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어디에 해당돼요? 독일 철학, 서양 철학 안에서 독일 철학 안에서도 칸트에 해당하는 철학에 분류하면 됩니다. 그 다음 농민들을 위한 기상정보입니다. 여러분들 농업활동의 이것이 특정 타겟을 어떤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자료일 경우에 그 계층한테만 그 계층한테만 매우 유용한 자료일 경우에는 그 계층에 분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상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농업과 관계없는 사람한테도 이것이 유용한 자료일까? 글쎄 물음표가 붙여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디에 분류합니까? 농업에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했어요.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나 대조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건 뭐 비교나 대조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가져왔어요. 자유무역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분야가 어디예요? 자유무역이니까 자유무역에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보사회와 성폭력인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영향관계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자료와 또는 추상적인 자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데 정보사회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성폭력을 정의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폭력에 또는 한편으로는 정보사회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도 봐도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태국의 경제상 비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제가 세계 이상 3자 포괄규칙에 적용해서 아시아 경제에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앞에 보기 참조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분류해요? 한국문화사에 분류한다. 왜? 꽃은 재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월간 시사를 통해 본 한국의 정치 사항 됐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겠어요? 월간 시사. 여러분들 위에 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내연기관과 자동차의 내연기관과 디젤 엔진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주제인데 내연기관도 자동차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디젤 엔진인데 두 개의 상하관계가 있어요. 어떤 게 내연기관 안에 뭐가 포함돼요? 디젤 엔진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뭐 도서관 봉사와 이용자 봉사, 도서관 서비스와 이용자 봉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도서관 서비스 안에 이용자 서비스가 포함되니까 도서관 서비스에 분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서관 업무와 다시 이용자 서비스라고 하면 도서관 업무에 뭐가 포함돼요? 이용자 서비스가 포함돼요. 도서관 업무와 자료 분류라고 하면 자료 분류가 어디에 포함돼요? 도서관 업무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두 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분류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15번, 16번, 17번 밑에 한번 봅시다. 여기 이거는 오헨리 단편 모음집인데 여기 영한 대역 시리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번역서면은 어디에 분류해야 돼요? 원서와 함께 분류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미국 소설이면 어디에 분류해야 돼요? 미국 소설에 분류해야 되겠죠. 원작과 함께 분류돼야 되겠죠. 근데 어디에 분류한다고 했어요?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분류하면 언어에 분류합니다. 언어 중에서도 어디에 분류해요? 영어에 분류하고 영어 중에서도 회화나 또는 어휘나 또는 뭐
문법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독본에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책이 있는데 김인겸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의 학생들, 한국의 아동들을 위해서 각색해서 새로 썼습니다. 이것을 원작을 갖고 아동 뭐로 했어요? 아동 문학으로 다시 뭐 했어요?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다시 각색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에 분류? 한국 문학에 분류하는데 이것이 소설이었으면 소설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작품으로 되어 있으면 한국 소설 또는 극본으로 되어 있으면 한국 희곡에 분류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전기 자료입니다. 이거 전기 자료 뭐 이렇게 각정과 총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히틀러에 대한 전기 자료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썼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각전에 해당됩니다. 그죠? 근데 히틀러가 독일의 통치자였었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분류합니까? 독일 역사에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독일의 통치자가 아니었다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심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 건축학을 전공했다. 그죠? 건축가다 이러면은 건축학에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거 한글 번역 자료입니다. 어디에 분류하여? 원작과 함께 분류한다. 그래서 영미소설에 분류합니다. 영미소설에 분류하는데 한국은 영미소설이 같이 되어 있고 DDC는 영국 소설하고 영국 문학하고 미국 문학하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DC는 영미문학을 함께 합니다. 근데 DDC는 미국 문학, 영국 문학을 따로 별도로 강목을 뒀습니다. 영화 속의 철학입니다. 영화, 철학 두 개인데 우리 뭐 있어요? 철학을 분류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이에요? 철학을, 철학적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리학 용어 사전, 그 다음에 원예 도감은 여러분들이 앞에 예시 등거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면서 내가 했던 거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라고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니면 막 다 잘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질문이 없더라도 나중에 본인 거 한번 살펴보시고 나하고 틀린데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거는 안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서 어머 잠깐만요. 수업 자료가 안 열렸네요. 네. 수업 자료를 DDC 여러분들 공유됩니까? 네. 오늘 이제 현대의 자료 분류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자료 분류, 그 전까지 현대의 자료 분류법이 영향을 미친 분류법도 있고 또는 그때 한번 존재했다가 사라진 근대의 많은 분류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만들어진 분류법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개정을 이어오면서 많이 활용되는 분류법도 있고
또 많이는 아니지만 어딘가 활용되고 있는 분류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자료분류법은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분류법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활용은 비록 많이 안 되고 있지만 눈여겨봐야 될 분류표, 그 의미가 있는 분류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DDC 분류법하고 KDC 분류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두이 십진 분류법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DDC 분류법입니다. 그죠? DDC 분류법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네, 듀이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멜빌 듀이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멜빌 듀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서관학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사서직 대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도서관학의 선구자, 사서직의 대부 또는 문헌정보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양대 산맥, 양대의 거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멜빌 듀이하고 랑가라단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멜빌 듀이는 어쨌든 간에 도서관에서 현장에 필요한, 실무에 필요한 자료 조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들어오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분류하고 목록하는, 조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랑가라단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학의 정체성,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어쩌면은 확립시켜준 사람이 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헌정보학이 어떤 학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는 어떠해야 되고, 책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책의 용도는 무엇이어야 되고,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헌정보학이 그때 문헌정보학이 어디로 가야 될까 갈팡질팡할 때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준 사람이 랑가라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DDC를 만든 멜빌 듀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뭐 1851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1851년. 오래됐다 그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가난한 농가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5번째 아들이 아니라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70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에머스트 대학 또는 엠허스트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동부에 있는 매우 유명한 칼리지입니다. 국내에 많이 안 알려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칼리지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대학원이 별로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것처럼 대학원이 이렇게 있는 학교가 아니라 칼리지에서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적으로 매우 유명한 대학 아메스트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동부의 유명한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거기에 했는데, 그러면 도서관학과 어떻게 인연을 맺었을까라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게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2학년 때 도서관에서 학생 보조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디딘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수학과 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뭐였어요? 졸업 후에 아메스트 칼리지 대학 모교 도서관의 사서와 부관장으로까지 재직을 했었습니다. 아마 대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그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1870년대에 대학 들어갔으니 도서관이 지금처럼 그렇게 체계화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새로운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서의 길을 간 거죠. 그때 졸업하고 사서하고 나중에는 부관장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이 잠깐만. 갑자기 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지. 화이트보드. 잠깐 화이트보드 제가 텍스트 적겠습니다. 제가 또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 글씨가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제대로 못 쓸 거기 때문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빌두이가 우리 쪽에 영향을 미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창간한 것도 아니 DDC를 만든 것도 매우 그거한 일이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 대학도서관 이제 2학년 때 대학도서관에서 자기 학교에서 도서관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사서하고 부관장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왜 도서관학의 선구자라고 하고 사서직의 대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미국 도서관협회를 창설했습니다. 도서관협회 ALA입니다. 우리나라 도서관협회는 뭡니까? KLA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merican Libraries Association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orean Libraries Association입니다. 그래서 미국 도서관협회를 창설했습니다. 도서관협회를 창설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의 이익단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라이브러리 저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저널이 뭐겠어요? 우리 쪽 분야의 학회지입니다. 미국에서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지입니다.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지를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학회지를 창간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함께 우리가 가진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에요. 뭐 잘한 일 또는 우리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일 또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일 그죠? 자료 분류를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뭐 함께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또한 마련됐다라는 것이 라이브러리 저널 창간입니다. 1876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있어요? DDC 초판 발행한 것이. DDC 초판이 발행되어 가지고 지금 몇 판까지 왔습니까? 23판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1876년입니다. 그 다음 나중엔 또 뭘 했느냐.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장도 했습니다. 아까 아메스 대학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도서관 사소를 시작해갖고 부관장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여러분들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장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5번째 콜롬비아 대학에 네,
대학원에 도서관학과를 만들었습니다. 1887년에 미국의 도서관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미국에서는 도서관학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학과가 학부에 있지만 우리는 도서관학과는 사실은 되게 근대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도서관이 생겨나면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 도서관학과였습니다. 미국은 1887년에 대학원에 도서관학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들 뭐 있어요? 미국 하면은 우리 어떤 도서관 여러분들 떠올라요? 미국 하면 어떤 도서관? 네? 뉴욕 주립도서관장을 또한 했습니다. 888에서 그 다음에 미국 도서관협회 회장도 했습니다. 나중에 복사 되나요? 복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멜빌 듀이에 대해서 왜 도서관학의 선구자, 사서직의 대부라고 얘기를 한 도서관학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서직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전문성, 우리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을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만 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전문직 요건으로서 또 어떤 이 아무나 도서관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러한 토대를 다 마련해 줬었어요. 다 관여했었어요. 저 도서관협회 창설한 거, 그 다음에 학술지, 라이브러리 저널 창간한 거, 초판 발행한 거, 자료 분류를 위한,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외에 도서관장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장만 하면서 그친 것이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도서관 학과를 창설한 거. 뭐 이제 도서관장 한 거는 개인의 그 역량에 의해 갖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뭘 한 거죠? 라이브러리 저널도 창간하고 그 다음에 ALA도 창설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도서관 학과 만든 거는 그거는 다른 일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DDC를 만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DDC 초판을 앞서 얘기했을 때 1876년에 초판 발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초판이 지금의 몇 년까지? 23판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876년에 DDC 초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bject inde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색인이라는 것이고 인덱스는 색인이라는 말, 이거는 주제라는 것도 알고 주제 색인. 여기 분류와 주제 색인입니다. 분류와 주제 색인인데 뭘 위한 거냐? for라고 되어 있어요. 카탈로깅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하게 되는 것이 하나, 우리 여러분들 자료 조직에서 가장 자료 조직을 크게 둘로 나누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분류, 하나는 분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분류,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면 자료 조직. 자료 조직이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냐? 도서관에 들어온 자료를 뭐 하는 것이에요? 조직화하는 것이에요. 뭐 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조직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조직화는 누가 해요? 사서가 해요. 이용자는 도서관에 이용하죠. 사서는 조직화를 뭘 대상으로 해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도서관의 사서는 자료를 조직화합니다. 그러면 조직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분류. 분류는 대체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물 도서관에서 실물 서가에서 뭘 할 수 있도록 실물 서가의 자료를 배열하기 위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실물 서가의 자료를 배열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자료 조직이에요. 왜? 주제별로 배열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분류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항상 도서관에 가고 서가에 가서 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자료가 어떤 서가에 있는지 모른다면은 만약에 5층부터 10층까지의 도서관에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5층 두 번째 서가라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내가 원하는 훑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전에 이 실물 서가에 찾아가기 전에 하는 작업이 무엇이에요? 이용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여러분들 도서관에 들어가면 바로 서가로 직진하지 않죠. 그 전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검색이에요. 검색.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록 작업이에요. 이것이 목록 작업인데 그것이 목록이 뭐냐? 카탈로깅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록을 카탈로깅.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 목록은 카탈로깅이라고 얘기해요. 카탈로깅이 그러면은 우리말로 하면 참 요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목록이란 말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하기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뭐 하는 것이에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화. 뭐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을 카탈로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어레인징 뭐 있습니까? 배열. 책하고 팜플렛, 도서관에 책과 팜플렛을 뭐하고 목록하고 배열하기 위한 분류와 주제, 색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책이 초판에서 뒤에는 뭘 담냐? 자료 조직에 대한 두 가지를 다 담았습니다. 분류와 목록을 다 담았습니다. 목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봐봐. 앞서 윤소은 학생이 검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색할 때 여러분 여기 주제 색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 저자로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키워드로도 검색을 하고 또 타이틀로도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검색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무엇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규칙과 그 다음에 분류를 위한 규칙을 다 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판부터 23판까지 약 7년 내지 6년, 7년을 주기로 계속 개정이 되었습니다. 1989년에 총 4권으로 증가한 완전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20판부터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총 4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서 DDC도 뭐와 같아요? DDC도 정보기술에
기술 변화 발전을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93년에는 일렉트로닉 듀이라고 해가지고 CD롬으로 제작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도스 버전이었죠. 그 다음에 21판에는 윈도우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2판에는 웹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제23판에는 웹 버전이 2.0 버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again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인쇄 버전은 우리가 내건이 있는데 지금도 내건 인쇄 버전도 항상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쇄 버전도 나오고 웹 버전도 나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웹 버전도 나오고, 근데 웹 버전을 활용을 하려면은 인쇄 버전에 대해서 좀 익숙해야, 전체적인 것을 조금 알아야 활용하기가 수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책은 우리가 1페이지부터 끝까지 쭉 한번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웹 버전은 그것만 딱 보여주니까, 내가 뭘 찾으면 그것만 딱 보여주니까 조금은 다른 거와의 비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DDC 사용에 익숙한 사서는 웹 버전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도서관에서 인쇄 버전을 사가지고 내건을 막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웹 버전은 뭐 아이디만 사면 되니까, 아니 뭐 5개의 아이디를 사든지 3개의 아이디를 사는지 그것만 사면 되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인쇄 버전 하나만 갖고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지금 현재 제23판까지 나왔습니다. 23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계속 가면서 분류편은 결국은 뭐 되는 것이에요? 개정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본 것처럼 DDC가 도스 버전에서부터 다시 윈도우 버전부터 웹 배송까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도 있어요? 학문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체제도 조금 변화하고, 또 뭐도 내용적인 것도 변화한다. 내용적인 것은 왜 변화하느냐? 학문이 발전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변화를 통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물리적인 변화는 기술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DDC 이제 특징은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 돌아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DDC 23판의 특징 보기 전에 DDC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DDC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유 중지를 하면은 제 화면이 크게 나오나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모르겠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자료가 이게 DDC 이거 책이 안 보이나? 이렇게 DDC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이나? 이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나? 이게 DDC 지금 이렇게 DDC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요게 2건입니다. 2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다시 또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것이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네 권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23건이 23번 23건 처음 나왔던 게 이렇게 주황색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청록색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22판은 색깔이 아마 연두색과 그린색과 그 다음에 진 녹색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C를 배웠다는데 어디 가서 떡 보고 어머 저기 DDC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은 조금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배경 화면을 이렇게 해놔서 얘가 인지가 조금 책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나 봅니다. 이런 또 뭔가 불편함이 있네요. 전체를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보다가 또 나중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DC가 4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DDC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DC 23판의 특징이지만 결국은 DDC의 특징이고 DDC는 또 DDC의 특징이 또한 뭐겠어요? KDC의 특징일 수 있다. 왜? KDC는 DDC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DDC 23판의 특징 한번 봅시다. 주제가 아닌 학문 분류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기존에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학문 분류에 기반해서 분류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분류를 했을 때 우리 분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컨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념, 내연, 외폭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인식체계의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철학에 대해서 인식하는 단위가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컨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책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 단위, 그러니까 인식적 단위가 개념, 인식의 개념, 인식 체계가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학문 분리 기반 자료 분류가 학문 분리에 기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별도의 개념을 인식 체계를 가지고 가면은 이용자가 자료를 찾을 때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인식 체계가 달라 버리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철학은 이런 거야, 책상은 이런 거야, 철은 이런 거야, 이런 건 문학은 이런 거야 라고 인식하는 그 공인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인정받는 그 분류를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바탕해서 우리가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학문 분류에 기반해서 만들었고 우리는 하향식 계층 구조와 십진식 배열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십진법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십진식인데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가 되는 이러한 하향식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DDC가 갖는 가장 십진식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식으로 조금 내려가니까 우리가 이 분류 뭐 안에서도 분류 기호 안에서도 뭘 볼 수가 있어요? 계층 체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간결하고 숫자로만 되어 있고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계층 체계가. 그래서 분류하는 사람, 사서 입장에서는 분류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어렵지 않다라는 거. 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 번호가 다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수월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이 되어 있으면 300이 소셜 사이언스입니다. 우리 뭐겠어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안에 330 이것을 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을 강목이라고 합니다. 강목 어디예요? 강목이 우리 뭐가 있어요?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까지를 그죠? 우리 강목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건 세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30 밑에 이코노믹스가 있습니다. 이코노믹스 밑에 뭐가 있어요? 332에 파이낸셜 이코노믹스가 있습니다. 우리 파이낸셜 금융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안에 금융경제학. 금융경제학에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은행. 은행만 나타내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은행도 우리가 또 다시 나타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상업은행, 그다음에 기업은행,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국가은행.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뱅크스 밑에 은행 밑에 뭐 되는 이것은 다시 하위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은행은 파이낸셜 이코노믹스 밑에 하위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층 체계가 이것을 보고도 주제에 이것에 계층 체계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거 뭐예요? 숫자의 계층 체계를 보고도 우리가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인지 어느 것이 하위 개념인지 어느 개념이 동의 개념인지 같은 개념,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인지를 우리는 번호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DDC는 뭐 돼 있어요? 세 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DDC의 분류번호는 세 자리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DDC의 분류번호 보면 여기에서 여기에 3 돼 있습니다. 그죠? 본래는 소셜 사이언스는 3입니다. 3이 의미 있는 숫자고 영영은 뭐 하기 위해서 세 자리 기본을 맞추기 위해서 0을 2개를 추가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는 33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 자리 기본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0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세 자리 기본 자리가 다 숫자로 채워졌으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0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332, 332.2 그리고 세 자리 다음에 뭘 찍고 있어요? 점을 찍는다. DDC 분류번호 구역 방법은 세 자리 다음에 점을 찍는다. 그래서 점을 찍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자리마다 점 찍어요? 아니요. 한 번만 찍으세요. 세 자리 다음에 한 번만 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류와 강목 주류와 강목을 제외한 여기에서 주류와 강목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류와 강목을 제외한 분류 번호가 뭘로? 0으로 끝나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 주류와 강목을 제외한 세분화된 그러니까 요목 이하의 분류 번호에서 분류 번호가 0으로 끝나는 것은 오류다. 0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0에서 주류하고 강목의 0은 뭐예요? 세 자리 기본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0이지 그 0이 제로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세 자리를 뭐 하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가져다 쓴 겁니다.
그 다음 옆에 800 되어 있습니다. literature 있습니다. 여러분들 rhetoric and criticism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니까 문학, 수사, 그 다음에 비평 되어 있습니다. 문학, 800 문학인데 이게 주류입니다. 그 다음에 강목에 820 되어 있습니다. English, 그 다음에 Old English Literature 되어 있습니다. 영문학입니다. 그죠? 영문학인데 822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류, 강목, 요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잉글리시 드라마 되어 있습니다. 잉글리시 드라마는 뭐겠어요? 영미문학에서 희곡입니다. 영국 문학 중에서 소설이 아니고 희곡에 해당됩니다. 희곡을 보니까 희곡 안에 밑에 보니까 여기 3대 있고 33 되어 있습니다. 희곡이 뭐가 엘리자베스 시대 엘리자베스가 문학을 우리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기는 우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제로 계속 세분화되어 있죠. 근데 문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800 문학 있고 그 다음에 영문학이 있습니다. 언어로 구분합니다. 1차 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 구분하고 난 다음에 드라마 되어 있습니다. 픽션, 드라마, 포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소설이냐, 그 다음에 희곡이냐, 시냐에 따라니까 형식을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 다음에 세분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시대, 피리오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제 이 드라마, 이 희곡이 또는 이 소설이 언제적 시대의 소설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문학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제일 처음에 언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형식이 중요하고 문학의 형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그 시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자베스 시대에 나온 희곡은 여기다 분류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 섹스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윌리엄 섹스피어는 우리가 아는 그 섹스피어입니다. 윌리엄 섹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희곡을 썼습니다. 희곡을 많이 썼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시대에 윌리엄 섹스피어의 희곡을 같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빼서 엘리자베스 시대에 섹스피어를 제외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희곡은 다 82.3에 분류하고 윌리엄 섹스피어 희곡만 82.33에 분류합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많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뭐 할까 자기 원작도 있지만 원작과 뭐 할까 관련 저작을 함께 모으려고 그러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기호를 별도로 하나 더 줬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하거나 더는 많으니까 미리 그때 뭐 불분으로 많을 때 예측된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은 DDC는 우리가 분류 규정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주제가 있지만 동일한 주제 분야를 뭐 했더라도 기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요 관점. 관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우리 학제적 분류 이런 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관점 분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이라는 패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자료가 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이 가족이라는 것을 관점을 윤리 차원에서 다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차원에서도 가족을 기독교 윤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차원에서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이런 차원에서 다룰 수도 있고 또 가족을 역사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차원에서 다룰 수도 있고 또 가족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문제가정에 대해서도 다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 계획에서도 다룰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가족이라는 주제를 관점에 따라서 다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이거 어디에 분류한다? 관점에 분류합니다. 그래서 분류되는 분류번호가 다 다릅니다. 관점에 분류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자료가 2개의 관점을 분류했다라고 2개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관점을 했다 그러면 하나의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접근점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봅시다. 분류와 목록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가족에 대해서 다룬 자료를 여러분들이 관점에 따라 갖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분류에 의해 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다룬 거 있지만 윤리 차원에서 다룬 건 철학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학 쪽에서 다룬 거는 300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 안에서 다룬 것은 이 200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변천사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역사에 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나눠져 있죠. 관점에 따라 갖고 자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족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목록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목록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해요? 관점에 관계없이 가족과 관련된 모든 관점의 자료가 한 곳에 다 여러분들이 출력될 수 있다는 것,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분류가 갖고 있는 어떤 단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분류는 어떻게 해요? 책이 어느 한 곳에밖에 꽂힐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면적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관점도 하나가 무엇이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니까. 이 책을 우리 계속 얘기를 하면 제가 찢어 갈겨서 여기저기 나눌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분류와 목록은 항상 뭐예요? 함께 하면서 분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목록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통해서, 접근점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분류와 목록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분류만 잘해가지고는 자료 조직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목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DC는 본표나 보조표에서 다른 분류표에서 찾을 수 없는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내부 목차에 해당하는데 보면은 상위 3단계 요약이 있습니다. 본표 2권의 앞부분 000에서 999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류 항목, 요목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 뭘 볼 수가 있어요. 사회과학이 어떤 10개의 강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요목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파악이 되죠. 전체적으로 뭘 파악할 수 있도록 주류의 체계를 파악할 수, 주제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단계 요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1단계 요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제가 안 했나? 요약을 예시를 여기 있습니다. 뒤에 보면 요약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약 DDC 23 Summaries라고 되어 있어요. 요약되어 있습니다. 메인 클래스를 10개를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 그 다음에 10개를 주류에 대한 요약 있습니다. 그죠? 주류에 대한 요약. 그래서 000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앤 제너럴 웍스가 있습니다. 이게 총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필로소피, 사이콜로지 되어 있습니다. 100이 뭐 이렇게 철학과 심리학이 같이 있구나 라고. 200이 릴리전 되어 있습니다. 종교구나. 3이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이구나. 400이 랭귀지, 언어구나. 500이 사이언스, 자연과학이나 600이 테크놀로지, 기술과학이구나. 또는 응용과학. 800이 뭐라고, 700이 뭐 있어요? 아트 앤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예술과 레크레이션이 있구나. 800이 리터레처니까 문학이구나. 900이 히스토리 지오그라피 뭐 돼 있어요? 역사와 지리구나 라고 메인 클래스에 대한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면 100 디비전이 있습니다. 100개 디비전입니다. 세컨드 서머리입니다. 그죠? 뭐가 돼 있어요? 강목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100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개. 그 다음에 다시 100에서부터 190까지가 10개. 그 다음에 200에서부터 290까지가 10개. 그 다음에 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00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390까지 10개. 400에서부터 490까지 10개. 그 다음 앞으로 가겠습니다. 500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590까지 10개. 그 다음에 600에서부터 690까지 10개. 700에서부터 790까지 10개. 그 다음에 800에서부터 890까지 10개. 900에서부터 990까지 10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전체는 100개니까 100 디비전입니다. 세컨드 서머리입니다. 메인 서머리는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고 세컨드 서머리는 10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약간 클래스 뭐라고 얘기하나 서머리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각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분류할 때 다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런 식의 요약이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DDC 23번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십진식 기호를 이용한 계층 구조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뭘 보면 알아요? 기호의 장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호의 장단, 그죠? 기호의 길이의 크기에 기호 길이의 길고 짧음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주제의 상하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600이 테크놀로지였는데 테크놀로지 밑에 강목에 보면 632 어그리컬처였습니다. 뭡니까? 어그리컬처와 앤드 릴레이티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농업, 그래서 농업 중에서 공업, 그러니까 농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농학과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여기에 분류합니다. 농업 기술을 여기다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밑에 보면은 가축에 대해서 분류하고 가축 밑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이완 반려동물. 근데 여기에 요거 두 개는 보면은 뭐예요? 이게 길이가 똑같죠?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와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일입니다. 같은 레벨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애니멀 허즈번더리하고 독스하고 그 다음에 캐치하고는 두 개가 서로 상하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호를 가지고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의 장단을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당연히 뭐 있어요? 복수 주제의 기호화가 어렵습니다. 열거식 계층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복수 주제의 기호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했어요? 우리는 분류 규정을 했습니다. 분류 규정을 통해서 우리 뭘 했습니까? 적용 규칙 배웠고 적용 규칙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과관계, 영향관계 이런 것을 적용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규칙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규칙도 적용을 하고요. 3자 포괄규칙도 적용을 합니다. 선행규칙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Introduction to Chemistry and Physic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 개가 뭘 알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주제를 어떤 거에 강조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도 파악하기 어렵고 두 개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케미스트리와 피직스 중에서 분류번호상에 먼저 나타난 것이 합니다.
화학이 먼저 나타나는지 물리학이 먼저 나타나는지 분류표상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3자 포괄규칙 여러분들 대수학, 수학, 기하학입니다. 이게 다 이것을 포함하는 수학에 분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타일랜드, 라오스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것이 지리와 관련된 것이면은 아시아의 지리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역사와 관련된 것이면 아시아의 역사에 분류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 주제의 기호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분류 규정이 다 적용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료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로 규칙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분류 규정에도 안 넣었는데, 어떤 자료를 분류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분류를 하면은 분류표상에서 딱 하나에 해당되는 것만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분류기호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류기호가 2개, 3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어 수반하는 기호와 그 다음에 세구분과 그 다음에 1과 9로 시작하는 세구분 가운데서 후자를 선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구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봅시다. 분류 결과를 바이오그래피 되어 있습니다. American Method Missionary in China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선교 활동을 한, 선교 활동에 대한 어떤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많은 그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펼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서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총전이겠죠. 자서전이 아니라 정기 자료를 쓴 겁니다. 정기 자료. 총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선교사들의 자서전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국 사람들의 뭐 약간의 외국인 선교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미국 뭐 이렇게 해서 미국 교회의 선교 방법에 대한, 선교사들에 대한 자서전 정기도 되고, 이 모든 거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에 다. 이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세구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266, 266, 266까지 똑같아요. 그죠? 266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세구분이 됩니다. 그죠? 세구분이 0092, 023, 7305, 그 다음에 76092. 어느 걸 선택하나요, 여러분들? 세 개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재료 규칙일까요? 몇 번을 선택하는 게 3번. 진지윤 학생 혼자만 듣고 있어요. 김예지 학생 2명 대답했습니다. 네. 두 명만 듣고 있군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거예요? 1에서 9로 시작하는 세 구분 가운데 후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여기에서 보니까 두 가지,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266 다음에 뭐 해요? 여기는 0092, 여기는 023, 그러니까 다 몰래요. 0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3번이 없다고 합시다. 3번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어느 걸 선택을 해요? 여러분이 여기,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류를 했더니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2번을 선택을 합니다. 왜? 0이 2개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1개로 시작하는 게 더 우선 더 낫고, 그 다음에 0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 만약에 얘밖에 안 나왔다. 분류할 수 있는 곳이 얘밖에 없다 그러면 얘를 분류를 합니다. 근데 분류를 할 수 있는 곳이 2가지, 3가지 정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하는 것이에요? 세 구분이 0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1에서 9로 시작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 이것이 제로 규칙. 제로 규칙은 제로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인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제로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많이 없을 겁니다. 잘. 네. 그렇지만 그런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KDC에서는 없는 DDC에 있는 재료 규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DDC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수 주제의 기호가 어렵다라는 거 우리 봤는데 또 뭐 있냐 하면은 DDC는 이런 것도 매뉴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 수단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료가 어느 하나에 딱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여러 분류 번호가 두세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재료 규칙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도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수단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네, 종류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파트가 오고 그 다음에 머터리얼이 오고 그 다음에 속성이 오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절차가 오고 그 다음에 운영이나 공정이나 오퍼레이션이 오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탈리티 그러니까 내 수단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있다면 국경 순찰을 통한 감시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두 개로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면 순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찰과 감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경 순찰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 순찰과 감시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국경 순찰을 통한 감시라는 자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료를 DDC를 활용해갖고 분류를 했더니만 두 가지로 두 가지 다에 뭐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에 국경 순찰에 분류할 수도 있고 순찰과 감시에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걸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중에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경 순찰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경 업무에 어떤 경찰 업무, 순경이라는 말 너무 옛날 말이다 그죠? 경찰 업무의 어떤 하나, 카인즈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경 순찰은 경찰 업무 중에 한 어떤 종류, 한 유형이라고 보는 것이 국경 순찰이고요. 그러면 순찰과 감시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찰 업무에 우리가 이제 경찰 업무가 있는데 뭐 어디도 이제 순찰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몇 시에 순찰해야 되고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프로세스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절차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잠깐만요. 5분만. 예, 수업 중이라서. 예, 예. 학교가 오늘 내일 다 대면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지금 막 뭐죠? 방역이 실시되고 있어 가지고 잠깐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경 순찰을 통한 감시라는 자료를 분류를 했을 때 여기도 포함될 수 있고 여기도 둘 중에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DDC에서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국경 순찰은 1번에 해당하는 경찰 업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유형에 해당되고 순찰과 감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찰 업무의 내의 절차 또는 프로세스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 순찰에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뭐가 복수 주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칙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수업하면서는 또는 저거 하면서는 별로 안 하지만 그 분류하고 수업 안에서는 안 들으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제 시험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의 문제에는 최우수단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개가 뭐 어떤 것을 분류를 했을 때 여기도 분류될 수 있고 여기도 분류될 수 있다.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최우수단표를 적용을 해가지고 뭐 해라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규칙에 대한 것도 공무원 시험에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하게 돼 공부를 해야 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공무원 시험은 알아서 준비해야 되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걸 다 이 수업에서 다루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내용이 조금 점점 더 공무원 시험에 자료 주식이나 어떤 시험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 차별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 DDC 23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류 기호를 구성할 때 다양한 조합 패턴을 제공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분류 기호를 LC 분류기호 열거식 DDC가 열거식 분류표라고 했는데 LC 분류표만큼은 열거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DDC 분류표는 가끔씩 반복될 수 있는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반복을 통해서 다음 패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앞에 패턴을 뭐 하라는 것이에요? 참조해서 분류표를 전개하라는 형태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를 하면서 어떤 분류표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라고 하면은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 걸 가져다가. 그러다 보니까 분류표가 열거식 분류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분류표가 너무너무 방대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열거식 분류표가 가진 어떤 복수기호를 기호할 수 없는 단점, 또 자료가 가진 다양한 특성을 기호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조합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분류기호를 본표와 본표끼리 본표에서 어떤 조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안에 그 보조표와 본표를 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합에 대한 분류번호표의 조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규칙과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이에요? 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막 안에서 여기 이쪽에 300 경제학하고 그 다음에 500 기술과학하고 막 합쳐봐야지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 할 수 있다? 기호를 추가해라. 어떤 패턴을 어디 거를 참고해라. 어디 분류 번호를 가지고 와라. 이것은 뭐냐면 다 지시되어 있을 때만 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시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합할 수는 없다라는 거. 가장 조합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표와 보조표를 조합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본표와 보조표를 조합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패식기호를 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식기호는 대체로 보면은 제로를 씁니다. 패식기호를 제로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제로가 2개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패식기호를 쓰냐라고 하면은 어떤 기호와 어떤 기호를 조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패식기호를 0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또는 0을 2개 추가하는 패식기호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분류번호가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식기호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A라는 거와 B라는 것을 2개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2개를 조합을 하는 것은 A와 B가 조합됐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패식기호를 하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패식기호는 대체로 0이거나 0이 2개거나 그럼 패식기호 우리가 충돌해서 생기는 게 충돌해서 패식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지역 구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네. 만약에 대외 정책입니다. 대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들어가겠죠. 그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미 대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과 미국의 대외 정책입니다. 그죠? 한미 간의 대외 정책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역 구분을 하면 한국도 뭐에 기여해주고 대외 정책이 주제가 되지만 그 다음에 보조표, 지역 구분표를 기여하는데 한국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기여합니다. 이럴 때 한국과 미국이 기호화됐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나라 이것이 회식 기호가 중간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A와 B를 구분하는 하나의 특징적 기호로서 들어가는 것이 회식 기호입니다. 이럴 때 회식 기호도 쓴다. 충돌일 때도 쓰고 이렇게 2개의 요소가 동일한 2개의 의미를 갖는 요소가 합해질 때 그 2개가 합해진 것을 표현해주는 요소로서 배식교가 사용이 된다. 배식교가 뭐지?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있어 가지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용되는 뭔가를 구분해주는 기호로서 배식교라는 말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DDC 23판의 또 다른 특징은 직업까지 계속 지속적인 개정을 하고 있고 최신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DDC를 사용하는 나라가 단순하게 미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 DDC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DDC가 만들어졌을 때는 미국 중심이었겠죠. 영국 중심이었겠죠. 그러다가 점점 더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사용을 하니까 미국 중심, 영국 중심, 서구 중심일 경우에 이 분류표가 갖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제화와 어떤 세계적인 시각 이것을 가지고 미국, 영국 중심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 DDC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요구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전에 DDC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기독교 서구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구 중심 그리고 기독교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종교 릴리전에 보면은 200 종교의 릴리전에 기독교가 강목을 9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9개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다 기타 종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어떤 기독교 중심, 서구 편향성 중심을 개선해야만 다른 나라에서도 DDC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범용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DDC 23판이 어떤 22판과 관련해서 조금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DDC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혹시 여러분들
책을 갖고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는 정보자료 분류론이든 또는 그 자료조직 개론 원 분류든 갖고 있으면은 수업할 때 조금 옆에 두고 제가 가끔 보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걔네 이제 몇 페이지 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지고 옆에 두고 수업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그리고 분류 규정에 대해서 분류 규정 과제물 제출 안 한 학생은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김예지 학생은 네. 이정현 학생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안준민 학생이 대면 수업에 대한 일정 없나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대면 수업에 대한 그 이제 강의실이 우리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 된 강의실이 마땅치가 않아서 뭐 한두 명이 꼭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학교에서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시 그전에는 이렇게 한 칸 띄기 뭐 이런저런 거를 준수하고 대면 수업을 하라고 해서 제가 비대면 수업을 이 수업에 대해서 했는데 다시 공문이 오늘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와서 확인은 못했는데 그걸 보고 내일 다시 대면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5월 첫째 주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5월 둘째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런 다시 공문을 확인하고 내일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네. 내일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메일 제가 보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누구 정호영 학생인가요? 네네. 네, 봤습니다. 예. 결석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이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네네, 4월 7일 날은 제가 들어와서 영상 녹화한 것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확실히 제가 수업을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결석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4월 며칠이라고요? 7일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직 수정을 못했는데 방금 확인을 했는데 4월 7일 결석이 정범준 학생이 4월 7일 결석인데 제가 체크를 정호영 학생한테 한 것 같네요. 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세요. 예, 이제 그 DDC 특징 설명하시면서 이제 복수 주제일 때 다른 거 이제 막 다 적용해서 안 됐을 때 최후 수단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최후 수단표에서 솔직히 예시를 보면서도 이걸 어떤 식으로 만약에 실제로 만약에 제가 적용을 한다 치면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감이 안 와서 음,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줄 수 혹시 있겠습니까? 음, 지금 바로 이게 예시가 바로 나오기가 되게 애매한 게 분류표를 조금 주제가 어떤 주제가 두 개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두 군데 다 분류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주제가 조금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 양희찬 학생이 고민하지 않아도 어떤 주제는 대체로 그 앞에 우리가 최후 아, 수단까지 안 가고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 거기까지 안 예, 가겠죠. 예. 근데 최후 수단표는 어떤 자료가
여러 개의 주제에 그러니까 뭐 적용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주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 두세 군데의 주제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세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예. 얘기하는 국경순찰은 이 경찰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순찰과 감시는 경찰이 하는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업무 중에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것. 하는 활동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의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둔다. 유형의 첫 번째 카인즈라는 것이 근데 이거는 양희찬 학생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그러니까 카인즈랑 그다음에 파트나 그다음에 머터리얼이나 이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게 조금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